지금부터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올 그 책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지금 이 8시가 넘어서 9시가 되어가는 시간에 이렇게 줌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남북 열차, 남북 철도를 통해서 몽골과 만주와 시베리아와 저기 유라시아의 서쪽까지 가보고 싶은 열망과 희망이 많으신 분들일 텐데, 가기 위한 가장 선결 조건은 이렇게 북한의 어떤 변화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3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북한이 개혁 개방할 때 어떤 나라 혹은 어떤 모델을 참조를 해야 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근데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는 그 이전에 북한의 발전 모델이나 개발 담론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전형적인 제3세계의 후발 산업 국가를 이렇게 탑습하는 발상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여러 가지 이유로 20세기형 산업국가 모델을 북쪽에서 반복하는 거는 생산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 현재 얘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그 이전의 단계를 꼭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북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단번도약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안아서 발상과 상상을 해보고자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그 이전에는 보통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동유럽 같은 포스트 사회주의라 그러죠. 사회주의 국가였다가 자본주의를 수용한 나라들을 통해서 이 북조선의 어떤 선행학습 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았는데, 좀 그것도 고정관념인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은 경우, 그래서 제 생각에 이렇게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뽑았던 나라가 유럽에서는 스위스였고요. 중동에서는 어, 이스라엘이었고, 동남아에서는 싱가포르였는데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이게 최종 결정된 그 표지인데요. 다음 주에 아마 서점에 깔릴 건데, 저는 이게 북한의 깃발이 책 표지로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어, 그랬는데, 어, 출판사의 대표님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좀 이렇게 설문을 해봤더니 이게 가장 임팩트가 있다고 해서 이걸로 최종 낙찰이 됐고, 저는 제 얼굴이 표지에 나오는 것도 몹시 부끄러웠으나, 이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게, 어, 이 독, 뭐죠, 이렇게 책을 이렇게 들어보게 하는데 효과가 훨씬 많다라는 강력한 권유하에 저런 띠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게 제목이 단번도약. 제가 하나 관철시키지 못한 거는 제목에 북한이 들어가는 거에서 저는 북조선이라고 주로 많이 쓰는데요. 왜 북조선이라고 쓰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나올 것 같고,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운이 좋게도 뭐 지멜 로저스 같은 분이 호응을 해주셔서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책을 펼치면은 이것부터 아마 나올 거예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사후퇴 때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흥남에서 오랫동안 사셨고,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흥남에서 사셨던 분들인데, 뭐 여차여차한 사정하에 그 미군이 제공하는 그 배를 타고 거제도까지 오셨던 거죠. 그래서 여생을 계속 거제도에 사셨고,
그래서 저도 고향이 거제도가 됐는데 그 DJ 정부 때인가요? 노무현 정부 때 한창 금강산 여행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에도 할머니는 여행을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북에서 경험했던 한 2년, 3년의 경험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으셨던 것 같고, 다시는 가보지 않은 땅, 뭐, 이게 북한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거제도에 묻히셨는데, 이 손자인 저는 꼭 한번 이렇게 흥남에 가보고 싶고, 저의 큰 꿈 중에 하나는 50대 정도 되면은 북한의 대학 어딘가에서 이렇게 북한의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고 싶은 뭐 이런 게 있어서 최초의 아마 탈북자라고 할 수 있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썼던 마음도 있었고요. 또 이거는 책이 나오면서 제가 그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지내는 분들한테 보낼 편지에 그 대목을 그냥 공유하는 건데요. 약간 북한에 대한 책을 쓰는 40대 초반의 학자인 저의 어떤 태도 내지는 마음가짐 이런 건데, 어, 어르신들 있죠. 그러니까 태극기 휘날리며 그 윗세대의 적대심 같은 거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의 그 선배 세대들이 갖고 있었던 통일운동 이런 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조국은 하나다 이러한 낭만 역시도 저는 일절 품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젊은 친구들, 요즘 2030 세대라고 얘기하는 그 친구들처럼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나 김정은, 김여정을 조롱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이런 혐오, 이런 감정 역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이웃나라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깝고도 가장 멀리에 있는 북쪽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름 또한 제대로 불러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말은 대한민국을 중심에 두고 이 여전히 수복되지 않은 북쪽의 대한민국을 북한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북조선 역시 남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남조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역시 자기네들을 중심에 두고 통일해야 돼야 하는 나라로서 남조선이라고 이렇게 호명을 하는 걸 텐데, 1945년 이후로 혹은 뭐 48년 이후로 혹은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로 그 시점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북에는 조선이 있고 남의 남쪽에는 한국이 있었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서로 인정하는 것,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부터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생각을 가장 크게 했던 거는 딱 10년 전이었는데요. 올해가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을 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김정은의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죠. 그러니까 남쪽에 대한 어떠한 기억이나 정서도 없는 첫 번째 리더였던 것 같고, 어, 그런 리더가 통치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함은 이 두 개의 국가라는 감각이 확실해졌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때부터 저는 북한을 이웃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그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몇몇 이웃 나라들이 있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동쪽에는 일본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일본이 아시아의 이웃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20세기 미국과는 다른 이 동양적인 동방적인 대국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 러시아랑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30년, 50년 매우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과 거의 흡사한 수준으로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단번도약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고 그 생각으로 북한이 앞으로 30년 동안 이러이러한 나라들을 참고하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고 책을 묶어냈던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라가 스위스였던 거는 일단은 그 친구들이 10대 때에 원 체험이 있는 나라죠. 유학을 저기에서 했던 게 적지 않은 영향을 두고두고 미칠 것 같고, 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어, 왼쪽에 프랑스가 있고, 위쪽에 독일이 있고, 아래쪽에 이탈리아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동쪽에는 오스트리아가 있거든요. 오스트리아도 100년 전엔 합스부르크 제국이라고 하는 큰 대국이었죠. 그러니까 유럽의 4대 강대국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였고, 그 19세기까지만 해도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소국이었죠.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의 계몽주의자들이 이탈리아의 그 르네상스 도시를 여행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라에 불과했었는데, 지난 100년을 통해서 세계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이렇게 글로벌한 도시들이 가장 많이 조성되어 있는 나라로 탈바꿈 된 거고, 실제로 스위스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모든 도시가 다언어 다문자 도시예요. 그러니까 영어뿐만이 아니라 아,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뭐 독일어 이런 거 이렇게 다 도시의 모든 곳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알프스 산맥을 최대한 활용을 한 관광대국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산지가 70%, 80%였기 때문에 그게 어떤 발전의 제약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거꾸로 관광대국으로 이렇게 전변을 한 것이고 그 강대국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라는 조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다보스 포럼이나 제네바 회담이나 등등등을 주도적으로 유치하는 외교 강국 뭐 이런 게 됐었는데 저는 이런 거 하기에 어, 어, 북한이 괜찮은 지정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뭐 이스라엘에 대한 이미지는 이 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국가 이 정도가 상식인 것 같은데 이슬람 문명권에 둘러싸여 있는 역시 작은 나라죠. 영토도 작고 인구도 이 700만, 800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고 그리고 역시 아주 오랫동안 나라 없이 살아왔던 그 디아스포라들이 1948년도에 이 정착을 해서 만들어낸 인공적인 국가였고, 그 당시 건국 초기에는 이스라엘 역시도 사회주의를 표방을 했었죠. 다만 소련과 같은
무신론에 기초한 공산국가라기보다는 유대교, 자기네들의 문명에 기초한 사회주가를 표방을 하다가 70년대 이때부터 이렇게 자본주의적인 질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이 각광받는 창업대국 이렇게 진화해 갔던 건데, 그때 유심히 보면 군대 역할이 결정적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전부 이슬람 문명권에 둘러싸여 있고, 이집트라던가 사우디라던가 터키라던가 이란 같은 큰 나라들 사이에 작은 나라이니까 이 선군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선군 정치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보면, 군대가 확보하고 있는 원천 기술을 상업화하고 산업화하면서 이 스타트업들을 키워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특유의 군산학 이 복합체가 가동됐었던 건데, 저런 이스라엘의 경험은 북조선이 참조하기에 가장 이렇게 유력하겠다라는 생각을 여행하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단 체제 아래서 비대하게 성장한 군부를 어떻게든 이렇게 줄여가면서 개혁해 나갈 건데, 그때 청사진을 삼기에 가장 좋은 나라가 이스라엘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북한이 확보하고 있는 최량의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이 지금은 군부가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한 것 같거든요. 이게 핵기술 같은 거는 결국은 미래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고, 미사일이나 위성 기술 이런 거는 한창 각광받고 있는 우주산업, 항공산업 이런 것로 이렇게 바로바로 전환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런 이렇게 군부의 기술을 민간의 산업으로 이양하는 경험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을 가서 학습해 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것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이 국가 역량이라고 할까요? 요즘 말로 하면은 거버넌스의 이 진화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그런 거를 학습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는 싱가포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간 안에 북한에서 노동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등장을 한다거나, 혹은 뭐 다당제 민주주의를 구현을 한다거나 이런 게 될 것 같진 않고요. 그게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 현재의 시스템 안에서의 최선의 진화를 도모해야 할 건데,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를 가만히 보면은 싱가포르 역시 현재 총리가 싱가포르 초대 총리였던 리콰뉴의 장남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사 세습제 국가이기도 하고, 독립한 이후로 반세기가 넘도록 인민행동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당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유사 일당 국가이기도 한데, 인민행동당의 어떤 역량은 일본의 자민당 이상이라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상의 일당 지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세계적인 수준의 거버넌스 실력을 축적한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인민행동당과 싱가포르라고 하는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 이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 같은 거는 북한이 학습한다면 여러 가지로 참조가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행 중에 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 현재 제가 지금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런 식으로 어, 변화해 나갈 때 거기에 발맞춤해서 한국과 한미 동맹도 어떤 식으로든 바뀌어 가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아, 그 뭐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던가 한미 동맹을 폐기하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레디컬한 구호는 실질적으로 구현이 될 것 같진 않고요. 그 대신에 아, 그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걸 매우 진취적인 미래적인 동맹으로 진화시키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그 바이든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로는 이런 거를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게 바이든이 대통령이 취임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그 기후 정상회의였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적, 국제적 이슈로도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어떤 예산도 앞으로 투입할 예정인데, 어, 저런 걸 해보기에 가장 좋은 것도 한미 동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건 북한 내지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했었던 건데 그런 위협은 현실적으로 사라져 버린 것 같고 현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실은 동아시아 전체도 그렇고 전 세계 인류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안보적인 위협은 이 기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군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그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거니까 그 역할을 선도적으로 하는데 한국과 미국이 앞장서는 형태로 해보면은 어, 그런 거는 21세기형 동맹 모델에 어, 준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거를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잘 구현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 유엔에서 있는 게 유엔 평화유지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이나 냉전이나 내전이 만연했었던 20세기의 조건 하에서 평화유지군이 만들어졌던 건데 앞으로 유엔 차원에서 만들어야 할 미래적인 형태의 군이라고 하면 그거 역시 기후부대인 것 같고 그런 초석을 한반도에서 만들어낸 북한에 그런 거는 굳이 한국과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북한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함께 해볼 수 있는 거고 기후위기라고 하는 현상의 특성상 육군과 공군과 해군이 또 같이 동참해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면 북한의 단번 도약이 아니라 어,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단번 도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한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강의라는 이름으로 드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질문이나 다른
얘기가 있으면 거기 보태는 식으로 나머지 시간은 이어가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